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놀랬죠? 지난번까지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태블릿으로 수업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상,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 날에는 다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유튜브로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배운 내용 잠깐 복습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표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드렸었죠. 조선을 절반을 딱 떼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 봤고요. 우리는 지금 후기를 배우고 있었다. 자, 후기를 다시 세 개로 쪼개서 배웠습니다. 지난번 경종 때까지 배운 내용, 이게 17세기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자, 18세기 영조와, 자, 영조와 정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조와 정조. 자, 여러분, 선생님 펜이 없이 손으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잘 안 써지는 것도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요 중간 부분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조와 정조. 시험의 단골 문제이기도 해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은 먼저 이 영조와 정조가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시험에 나올 법한 제도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 그런 제도들은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편안하게 영조와 정조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으며,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사도세자의 비극이 어찌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지난번에 배운 내용 잠깐 복습해 볼까요? 필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 경종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 누구로 뒤집어 엎었었다? 노론에서 소론으로 뒤집어 엎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 이 경종 때 이제 소론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종이 이제 마지막에 인삼과 부자를 먹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소론이 어찌되었든 경종이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소론 중심의 지금 조선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노론이 만들어준 왕 연인군이 세제였었죠.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조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힘겹게 왕이 된 인물이에요. 왕이 된 것도 사실 일찍 된 게 아니라 나이로 치면은 이제 31살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왕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최장수 왕이긴 해요. 31살의 늦은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약 52년간 왕이 올랐으니까, 지금 영조가 지금 한 53년? 죄송합니다. 80하고도 2살 정도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장수한 왕이죠. 지난 왕들의 평균 수명들을 대충 생각해 보더라도 약 40세를 조금 넘든 40세 중간까지 한다 하더라도, 적게 잡아도 여러분들 영조는 일반적으로 모든 왕들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는 더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생각하시면, 대충 평균 나이로 대충 생각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120에서 한 140살 정도는 살지 않았을까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음. 여기 시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7세기에는 사실 광해군부터 경종까지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딱 영조, 정조만 등장하죠? 예, 영조가 굉장히 오래 살았다. 거의 한 세기를 다 살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평탄하지는 않았죠. 재위기간 내내 형을 독살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신분조차도 미천했습니다. 숙빈 최씨 기억나요? 무술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본인의 실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론 중심의 정권 속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는 노론이 아직 미약하게 약한 상황, 뭐 굳이 표현하자고 한다면 소론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지금 노론은 요만한 정도. 하지만 노론이 바로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이고 소론은 영조를 싫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얼추 맞을 거예요. 물론 소론 중에서도 소론 뭐 준론, 완론 해가지고 강경파, 뭐 온건파가 나눠져 있긴 한데 요거 여러분들이 굳이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세력이 센 신하들인 소론이 존재하고요. 나를 신뢰하나 이들에게 영조는 모든 권한을 넘겨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소론에게 권력을 또 일부 떼어주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균형을 맞춘다라는 의미에서 영조의 탕평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조가 선택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은 분명히 있죠. 어떻게 하느냐? 환국을 일으켜가지고 소론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밀어주는 왕이 나를 밀어주는 신하들인 노론에게 힘을 몰아주면 되지.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될까? 바로 영조는 노론의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하들이 비변사, 3사, 전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권력이 비대해진다. 그래서 그 비대해지는 힘을 확 뒤집어 엎었던 게 숙종, 환국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참에 그냥 소론 싹 없애버리고 노론을 키워주면 나는 노론의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고, 소론을 끌고 가자니 골치 아파요. 소론은 또 자신은 경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영조를 굉장히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일부 떼줌으로 인해서 자, 특히 비변사, 여러분들 비변사에는 영의정, 의정, 좌의정이 들어가고 각 부서의 장관들이 들어가요. 그런 자리에 골고루 인사를 등용시키려고 하는 영조의 정말 눈물 나는 노력들이 돋보여요. 당연히 이것은 본인의 실력, 영조의 정치력으로 모든 것들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평탄치는 않았어. 이 소론이 굉장히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조가 어쨌건 소론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론 중에서 강경파라 불리우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뭐 이인자의 난이라든지 소론과 남인 중심의 영조가 이제 정상적인 왕이 아니다. 경종을 독살했으니까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고요. 그런 난이 일어났고 뭐 금방 지났다긴 했습니다. 맨날 막 소론과 남인들이 막 벽서 붙여가지고 막 경종 독살했다라고 하고 특히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과거 시험장에서 이 소론 세력이 이제 왕이 직접 영조가 직접 와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소론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 답안지에다가 경종을 독살한 왕이 바로 영조 당신이야 라고 답안지를 써요. 이 답안지를 본 영조가 너무 괘씸해서 그 사람을 찾아다가 좀 혼내려고 했더니 이 사람만 한 거 아닌데 나도 했는데 우르르 다 일어나면서 나는 경종이 죽은 다음에 게장과 감을 지금도 먹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글을 쓰는 사관들 있죠 여러분들 춘추관에서 기록하는 이 사관들조차도 그 말이 너무 흉악하여 차마 적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소론들이 막말을 좀 했나봐. 물론 그런 강경 세력들은 영조가 제거를 했죠. 그럴 때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영모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과거 시험에서 정말 도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소론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노론은 이걸 핑계 삼아서 소론 없애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영조는 나를 싫어하지만 어떻게 하겠다 이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골고루 인재를 등용시키는 모습. 자, 이게 바로 영조의 탕평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탕평책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허울뿐인 탕평으로 남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조가 이제 80살쯤 됐을 때에는 이제 완전 이제 노쇠했을 때, 70살, 80살쯤 됐을 때에는 약간 노만기라고 할까요? 이제 그 초기에 영조가 가지고 있었던 총명함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에서는 어찌되었든 금기시대였던 외척 세력들을 끌어들입니다. 노론도 소론도 아닌 외척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상한 조선의 권력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그 이야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영조는 나를 싫어하는 소론, 나를 밀어주지만 완벽하게 권력을 주지 않은 노론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정책을 피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요. 워낙 영민한 사람이니까요. 눈물로써 호소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말을 안 듣, 뭐 노론이든 소론이든 말을 듣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뭐 선입파동 같은 것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선입파동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조가 광해군 괴롭힐 때 썼던 방법 기억나요? 나 왕 못해! 라고 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돼? 우르르 와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다시 왕하지, 이런 식의 왕권을 내세우는, 뭐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그 방법, 요것을 우리는 선입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입파동을 무려 제위기가 내내 했으니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시작 자체는 그의 아들인 사두세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사두세자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5살 때부터 선입파동을 매번 하거든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나 왕 못해, 아들한테 시켜 라는 식으로. 소론이든 노론이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입파동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그러면 사두세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물론 5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10살, 15살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왕할게요 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그 명을 거둘 때까지 죄인처럼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막 머리도 찍고 명을 거둬주소서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두세자라고 생각해봐. 밥 잘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야 나 왕 못해 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밥 먹다가 쫓아나와서 아버지 안 됩니다, 머리 찌고 일주일 동안 받고 있어야 돼. 야,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사두세자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언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영조와 사두세자 간의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선입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조는 자신의 불안정한 뭐 정통성, 뭐 그다음에 노론소론과의 갈등을 어찌 되었든 억지로라도 좀 묶어 놓았습니다. 참 별의별 노력을 다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먹어봤죠? 탕평채. 요거 음식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탕평채가 뭐냐면은 급식으로도 가끔 나와요. 묵 있죠? 뭐 이렇게 네모나고 하얀 묵 있잖아. 묵이랑 계란 있죠? 계란. 이거 지단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하고 당근이랑 나물을 이렇게 섞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쇽쇽쇽쇽 비벼 먹는 요 반찬 먹어본 적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탕평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영조가 만든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면 소론과 노론이 서로 싸울 때 이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각각 하나씩 먹으면 맛이 없지? 근데 이거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어때? 맛있잖아. 그러니까 노론도 소론도 어떻게 서로 손잡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음식 먹었다고 갑자기 친해질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완벽하게 컨트롤했던 인물이 어찌되었든 초기의 영조였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책 잡히기 싫어하는 거예요. 워낙 영조는 컴플렉스 덩어리거든요. 공부 엄청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기도 하였고,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왕들은 귀찮아가지고 경연에 참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경연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경연이 뭔지 알죠? 왕과 신하가 토론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신하들이 이 영조와의 토론에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학식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건강마저도 정말 깔끔하게 잘 챙깁니다. 음식도 채식 중심으로 먹고요.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기름기가 적은 음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마다 꼬박꼬박 식사를 합니다.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냐면 회의 도중에 영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신하들이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나 지금 밥 시간 됐는데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완벽한 임금.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늘 하나 찔러서 이 흠잡을 틈이 없는 그런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영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영조는 컴플렉스 투성이었다고. 임금으로서는 완벽한 임금이고자 하였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컴플렉스도 많고, 뭐라고 할까,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완벽한 왕이고자 했으나 또 완벽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미성숙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이걸 표현하는 대표적인 영조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영조 시대에는 금주령이 내려져요. 금주령. 술을 금하는 건데, 왜 술을 금하냐면은요, 술은요, 결국에는 어쨌든 쌀로 누룩을 만들어서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쌀을 많이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에서는 근검절약이 목표였고요. 그런 성리학의 완벽한 이상적인 군주가 되고 싶었던 영조는 근검절약을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금주령을 내리고요. 이 금주령을 어긴 자에게는 큰 형벌을 내리기도 했고요. 사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이거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조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랬죠. 최장수 왕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 아이, 그래도 설마 술 먹었다고 사람 죽이게 하겠어라고 했는데 진짜 신하를 사형을 시킵니다. 물론 그 중에 백성들이 이 금주령을 어기고 몰래 쌀로 누룩을 빚어가지고 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또 백성은 또 풀어주기도 해요. 이 가난한 백성이 좀 먹고 살려고 술을 만들었던 거야. 만들어가지고 나 이거 술이 아니라 이거 식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조가 직접 그 맛을 보더니만 이거 술 아니고 식초다 라고 해서 백성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몰래 영조가 숨어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 소문이 왕궁에 돌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됐을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났겠죠. 영조한테 찾아갑니다. 영조, 당신 우리 몰래 술 먹는다며? 우리 그렇게 죽여놓고 우리 이거 금지령 시켜놓고 어떻게 너 혼자 술을 마실 수 있어? 왕 혼자 막 이거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까 영조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술 마신 적이 없다. 나는 오미자차를 즐겨 마시는데 남들이 그것을 오해하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나는 송다가 뭐냐면 소나무 송자에 차 다자예요. 솔잎을 띄운 차를 많이 먹는다. 그걸 오해하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이 송다가 뭐냐면은 솔잎을 띄었으나 결국 누룩으로 발효를 시켜서 거기 위에다가 솔잎을 띄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술에다가 솔잎을 띄운 거예요. 이게 뭐가 차요, 송다가? 이거 어차피 술이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여요. 완벽한 임금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컴플렉스 덩어리. 이 이중적인 모습이 부딪히게 되고. 자,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본인에게만 적용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이런 자신의 완벽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또 누구에게도 요구하느냐?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도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이 사두세자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사두세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영조는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겨요. 방금 이야기한 탕평책, 그 다음에 이 똑똑하고, 그 다음에 연기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서원을 정리한다든지, 뭐 이조전령의 힘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해내기도 합니다. 자, 영조의 업적은 선생님이 이제 다음에 또 필기를 또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정치적으로, 자, 서원의 힘을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워서 이조 전랑의 힘을 약화시킨다라든지, 여러분들 서원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왜 신하들의 힘을 약화시키는지 이해 안 될 거예요. 요거 나중에 흥선대원군 이야기할 때 한꺼번에 이야기할 거고요. 이조전랑 이야기는 잠깐만 좀 언급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혹시 뭐 하는 부서인지 알고 있죠? 선생님 비변사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사 관리 임명권 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 후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권한을 없애버립니다. 단순하게 인사과 사람을 고르고 추천하는 정도만 할 수 있지, 3사의 관원을 독점해서 이들이 점거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권한들을 영조 때 없애버립니다. 요거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었다 그랬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경국대전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국대전 2탄. 자, 이 속자는 여러분들 이을 속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지 한 200여 년 정도 흘렀거든요. 환경도 바뀌었고 시간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겠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들이 계속 추가가 됐을 거예요. 앞선 경국대전과 뒤에 새로운 법을 어떻게 한다? 이을속, 잇는다. 그러니까 경국대전 2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나 영화의 속편이란 말 들어봤죠? 이을 속자, 이은 법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펼쳐져 있는 여러 영조의 정책들이 바로 어디에 담겨져 있다? 요 속대전의 내용에도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하나 어떤 정책들을 펼치냐면은,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요. 요거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선생님이 설명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도 잘 모를 것 같아서. 균, 역, 법을 실시해요. 균역법, 균역법. 또 필기는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에 한 번 더 정리한 내용으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역을 균등하게 하는 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조세 부담을 감면해 주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조세, 공납, 역 있죠? 세 가지 세금을 냈었죠? 그 중에서 역, 노동력이죠? 이것을 어떻게 균등하게 세금을 매긴다. 아마 양반들과 일반 농민들이 세금을 내는 방법이 달랐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맞춰서 백성들의 세금의 부담을 줄인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균역법의 내용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중에 세금제도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동법 할 때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이 균역법도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싹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 균역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조 때 또 이 영주의 능력으로, 개인기죠. 영주의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아이고 이거 검은색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곤장의 크기를 줄여요. 곤장의 크기. 곤장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곤장은 이렇게 생긴 이런 네모난 나무판으로 뭐 곤장 엉덩이 볼기 때리는 거였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게 엄청 큰 거였어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 뭉태기 같은 거예요. 이거로 뭐 한 방 치면 그냥 엉덩이 그냥 작살 나겠죠. 근데 이런 곤장의 크기를 줄이고 형벌에 잔인한 형벌들을 많이 줄이기도 했어요. 자, 이게 영조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문고를 통해서 자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자고 한다면, 이걸 굳이 적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매번 문제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필기는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필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똑같이 할 거예요. 유튜브 수업을 할 때 동국, 문헌, 비고라고 하는 것을 또 집필을 해요. 이 동국문헌 비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백과사전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집에 백과사전들이 많이 없는데 조선의 모든 잡다한 지식들, 모든 지식들을 모아놓는 책을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영조 때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다. 선생님, 소론에 휘둘리고 노론에 휘둘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와, 이런 것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영조의 개인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완벽한 임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하들의 권력을 낮추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힘을 낮추는 제도들을 하나하나씩 넣어놓고 거기에 또 백성들을 살피는 여러 업적들도 이렇게 만들어내었다. 물론 이것은 영조 초기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영조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초기의 총명함은 분명히 잃어버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서 도합군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였던 영조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요. 사실 첫째 아들이 있었거든, 효장세자라고. 그런데 이 효장세자는요, 10살 때 의문사를 당해요. 그러니까 일찍 좀 죽어요. 그런데 언제 그럼 다시 또 아들을 얻게 되느냐? 이제 후궁으로부터 42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때 42세에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예요. 얼마나 예뻐했는지 돌이 지나자마자 세자로 책봉해 버립니다. 뭐 최연소 세자겠죠?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2살 때 글을 떼었다고 자랑하고 글자를 쓸 수 있었다고 자랑하고 이런 거 있죠. 세자가 이제 막 이제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자도 쓸 수 있겠고 뭐 사람 인자도 쓸 수 있겠죠. 뭐 2살짜리, 3살짜리가 글자를 써봤자 얼마나 뜻을 알고 이해했겠습니까? 물론 기록에는 총명했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글자를 딱 쓰고 나니까 신하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쓴 거야. 대단하지 않니? 그러면 신하들이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글을 내가 선물로 줄게. 나눠주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아들 바보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런 팔불출 같은 아들 바보로서의 임금, 영조의 모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영조는 나만큼 내 아들도 완벽한 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자였었던 사도세자는 그 기질이 분명 영조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임금이었고 완벽한 임금이고자 모든 생을 바쳤던 이 영조.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한없이 부족했고 이런 아버지와 기질적으로 달랐던 사도세자는 분명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필기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수요일 날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끝!